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오늘 6월 21일 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전격 개편됐습니다. 다가올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현행 수도권 2단계 기준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 10시 이후 영업 금지가 더 풀립니다. 7월 1일부터는 최대 6명, 7월 중순부터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늘어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더 자유로워지는데요. 만약 1단계로 적용이 되면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 규제가 모두 풀릴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서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등교 수업을 하고 1000명 미만인 2단계에서도 가급적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8월까지 모든 교직원과 고3 학생은 백신을 맞게 해서 집단 면역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급식은 시차를 두고 먹거나 식당 칸막이를 설치해서 감염 우려를 막기로 했고, 수도권 과밀학교는 특별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서 학생 밀집도를 낮출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개학 전 일주일과 개학 후 2주일을 집중 방역기간으로 정해 전면 등교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수도권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GTX 신호선이 17일 확정됐습니다. 이 노선에 따라 집값이 출렁이면서 웃는 곳도 또 패닉에 빠진 곳도 있는데요. 의왕시의 경우 인구는 16만 명이지만 지하철역은 1호선 의왕역이 유일합니다. 올 초 의왕시는 GTX역 민간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결국 탈락했습니다. 지난해부터 GTX역 신설 기대감으로 집값이 2배로 뛴 곳도 있었던 만큼 이 탈락의 충격이 더 큰데요. 반면 GTX 신호선에 추가로 포함된 왕십리와 안약 인덕원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특히 인덕원 인근 아파트는 지난 6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GTX 확정 발표로 주말 사이 1억 원은 더 오를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차역에 따라 앞으로 집값은 더 요동치고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일 0시 기준 429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5만 1,100여 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20일 0시 기준 21만 1,000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서 누적 1,512,455명으로 올라섰고요. 2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3만 3천여 명이 증가해서 404만 6,61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하지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일부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에는 오후에 갑작스러운 소나기 소식 나와 있습니다. 소나기에 대비한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 17도에서 21도,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위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6월 21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월요일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건우 기자 그리고 이기영 세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 알쓸 세상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금 상식 어떤 내용인지 꽁트로 준비해놨죠? 네, 늘 저는 꽁트 준비합니다. 밤새입니다, 이것 때문에. 꽁트 작가요. 자, 그렇죠. 아들 역할 이정수 씨가 하고요. 엄마 역할은 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사업을 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금도 마련하고 시장 경기도 분석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제 사업체를 열고 번듯한 사장님이 됐습니다. 아유, 우리 정수가 드디어 사장님이 됐어.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아유, 장하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은 행복 시작이야. 내가 돈 왕창 벌어줄게.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릴 테니까 이제 이 아들만 믿어요. 그럼 예미는 너만 믿는다. 응? 아니 근데 밖에 보니까 엄청 좋아 보이는 스포츠카가 있던데 그 차 누구 차냐? 이 건물 주인 건가? 그거 내 차. 사장도 됐는데 국산 중고차 몰고 다니면 폼이 안 나잖아. 그래서 내가 한 대 장만했지. 이놈의 쉐이 돈도 벌기 전에 그 어떤 비싼 차를 샀어? 네가 정신이 있는 거야? 이놈의 쉐이 돈 벌어도 모아도 시원차를 파네 돈부터 써? 이놈의 쉐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요. 저 차 돈 얼마 안 들어. 그리고 비용 처리 다 받는다고. 뚜껑 열려 있는 게 딱 봐도 비싸던데 돈이 뭐 얼마 안 들어? 이놈의 쉐이 이거만 너 사업 이거 뭐 다 떼쳐? 응? 하는 짓 보니까 사업 다 말아먹게 생겼어. 어휴 내 팔자. 진짜. 그게 아니라 엄마. 아무도 모르면서 진짜. 저 차값 중에 나중에 공제 받는다고 우리 세무사가 다 말해줬단 말이야. 저 빨간 사람. 엄마 바보. 이놈의 쉐이가 아무도 안 믿고 다니고 말이야. 엄마는 걱정돼 그러셨겠지만 저도 다 생각이 있어 한 일인데 개업 첫날부터 이렇게 등짝을 맞을 일인지 서럽습니다. 제발 법인차 세금에 대해서 우리 엄마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런 사연이군요. 엄마. 그래요. 차량 꺼지죠. 비용 처리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많지요. 맞아요. 개인 사업자, 법인의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나 문의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업무 차량 구입과 그 비용 처리에 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업무용 차량 비용 처리라고 하면은 업무 때 사용할 차량의 그 비용을 처리해 준다는 건데 그럼 내가 차값을 내면 그것도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은 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걸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을 때 든 그 비용을 내가 낼 세금에 좀 깎아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차값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몇 년에 나눠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세법에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의 차를 구매했다고 치면 사업자는 5년에 걸쳐서 연 800만 원씩 비용을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아까 꽁트에서 본 그 비싼 스포츠카는 4천만 원 넘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예, 이런 경우에는 800만 원이라는 한도를 가지고 5년 이상의 비용 처리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억짜리 차를 구매했다고 하는 경우에 12년 동안 800만 원씩 비용을 인정이 받고 13년 차가 되는 해에는 나머지 400만 원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즉 13년 동안 비용을 인정받는 겁니다. 네, 게다가 뭐 주유비, 보험료, 또 수리비와 같은 차량 유지비도 역시나 비용 처리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에 차량값을 제외한 유지비는 운행일지로 업무상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금액만큼 비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행일지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작성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네네. 차량값을 포함해서 연 1,500만 원 이하의 모든 차량 관련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즉 4천만 원짜리 이상의 자동차라면 자동차값 인정비용 800만 원을 제외한 연간 700만 원 내로 보험료나 주유비 등의 유지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또 기사에서 봤는데 요즘 그 고가의 전기차를 법인에서 많이 산다 그러던데 이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게. 저도 사실 이제 기자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수입자동차협회에서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평균 취득가가 2억 원에 가까운 P사의 T모델이 있습니다. 전기차이죠. 이거 진짜 좋아하는 차인데 이게 5개월간 658대가 등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500대 가까운 차가 업무용이었습니다. 무려 74%, 10대 중 7대가 업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업무를 보는데 2억 원 가까운 차량을 구매해서 이거 업무를 봅니까? 이건 좀 냄새가 나요. 의심스러운데요. 예, 물론 의심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일반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가 많은 세제 혜택이 있긴 합니다. 이게 전기차는 취득할 때 취득세나 개별 소비세 감면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보조금 혜택까지 있거든요. 예,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올해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 13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하며 감가상각비나 유지비 등에서 비용 처리가 되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13만 원 혜택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럼 너도 나도 진짜 업무용으로 고가의 그 전기차를 구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엄청난 세제 혜택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아주 걱정되기도 맞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적 용도로 사용할 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을 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세제 혜택이 남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세무 처리와 관련해서 마련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비용 처리의 의무 사항을 부여하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특례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의 허용 범위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허용 범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고가의 수입 스포츠 전기차, 요게 업무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이거 모양 자체가 이거 업무용이 아니죠. 이거 타면 나가고 싶은 거. 아니 근데 조금 전에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아, 스포츠카 그래요? 타고 업무 보러 가면 되잖아. 그럼 업무용인 거잖아. 아, 그래? 아니 근데 10번 탄다 쳤을 때 한 번만 업무용 사용하고 9번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그건 그냥 개인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거 잘 모르겠네요. 아, 헷갈리네 이거. 예, 수림님 의견이 정답입니다. 아, 야! 네, 서울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스포츠카나 네. 고가의 슈퍼카라도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아. 예, 비용 처리의 기준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에 네.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행 기록부를 성실하게 작성을 하신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의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오. 그러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시면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서 비용 처리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업무용 차량이지만 개인적으로 활용하면 그거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님이 회사에 차를 사용했는데 차에 관련된 총 비용이 2,500만 원이고 그중 업무 사용 비용이 50%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이 50%에 해당하는 1,250만 원만 업무용 사용 금액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업무용 사용 거리의 이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회사와 관련이 있는 곳에 갔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장이나 거래처, 대리점 방문, 또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포함된 주행 거리가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거래처 접대를 위해서 운행을 했다, 또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을 했다, 이런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게 애매하네. 그러니까. 거의 다 되는 거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범위가 좀 시험 범위네요. 좀 넓어요. 아니 근데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뭐 알리지 않았거나 장부 작성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제 혜택을 악용해서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이 추진된 사례들도 있는데요. 네. 주말에 가족들과 나들이나 여행을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그래, 있습니다.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럴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장애인 MC가 아까 걱정했던 그런 바로 사례들이잖아요. 실제로 한 법인의 대표자 사용하는 고급차가 있었는데요. 업무 사용 비율을 100%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이 불과 18%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골프장 방문이나 여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소득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가 대표의 배우자,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서 소득세를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런 부정 사례는 대체 어떻게 밝히는 거야? 너무 대단하죠? 신기하네, 이거. 네. 예, 그냥 하면 모를 것 같은데. 예, 운행일지의 합리성을 많이 보고요. 예, 과도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면 소명을 요청하고 그에 응하지 못하면 사촉 비용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해서 비용 처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에 골프장 같은 데 간 것도 네. 나 이거 접대였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어쨌든 네. 이렇게 꼼수가 늘다 보니까 국세청이 더 규제를 강화했다면서요. 네,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새 법을 일단 개정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법인 사업자에만 국한됐던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와 또 전문직 사업자인 개인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의무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면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를 통해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뒤에 더 저렴한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세제 혜택을 받았던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용 차량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이슈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핫 이슈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또 이겁니다. 뭐죠? 갑질. 아, 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 갑질 사건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이모 씨를 네. 해당 아파트 관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갑질했다더니 무슨 업무방해, 무슨 폭행에 보복 혐의, 뭐가 협박? 되게 뭐 이렇게 많아요. 많아요? 단순한 갑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카페 인근에 있는 아파트 흡연구역과 상가 내 화장실 청결 유지, 또 카페 에어컨 수리까지 네, 관리 직원들한테 맡겼다고요. 근데 아파트 흡연구역이야 그렇다 칠 수 있지만은 그 에어컨 수리까지 맡기는 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AS 부르면 되죠. 경비원이 카페 에어컨 수리를 도대체 왜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네.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면서 지켜봐라. 또 눈이 오거나 새똥 같은 이물질이 떨어지면 그걸 치워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또 상가 화장실을 외부인이 사용 못하게 관리하라. 경비실에 맡긴 택배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아파트 경비원이 처리해줘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에 못 견뎌서 경비원들이 나 일을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또 폭언을 퍼부었다고요? 네. 요거 제가 참아 못하겠어요. 개 좀 지져봐. 뭐 지저분하고 나한테 뭐라겠어 지금 뭐라고? 진짜요? 네, 요게 제 대본에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기사가 어머머, 야,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방금 했던 말 이 씨가 경비원에게 했던 말이에요. 아. 경비원들의 일 처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뭐 놀러 왔냐, 그만두게 하겠다 이렇게 욕설을 했고 또 업무 태만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계속 업무를 방해했고요. 일부 경비원이 네. 이게 사정상 일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뭔데 이러냐 이렇게 뭐 막말도 하고 또 시키는 대로 해라 욕까지 하면,서 뭐 일부 경비원에게는 제가 아까 개처럼 지져보라고. 아유. 진짜 말도 안 된다. 이 사람 관리비 한 1억 내요? 그 정도 낸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들을수록 가관인데 뭐 더 뒷목 잡을 일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렇게 욕을 했던 이 씨 나이가 몇 살이었냐? 네. 바로 26살. 아이. 20대였다고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20대 청년이 아버지 뻘 되는 경비원들에게 이렇게 갑질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 모욕감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이 갑질 때문에 그만둔 경비원이 10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 씨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서 경비원을 그만둔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네. 이분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처음 근무할 때 당연히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인사를 할 때 눈만 마주쳐도 네. 눈을 어떻게 하겠다. 네. 극한 말까지 해서 인사를 하기도 불쾌했다고요. 아니 무슨 억하심정에 웃는 나한테 침 못 빼잖아요. 네. 근데 인사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또 아들이 20대인데 아들이 40대인데 나중에는 이제 아들보다 거의 너무 어린 사람한테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정말 무서웠다고요. 그리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갈비뼈를 부러뜨리겠다, 식물인간을 만들겠다. 정말 이게 극단적인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똑같이 해줘야 돼요. 커피 사러 가갖고 내가 커피 산 사람이다. 내가 커피값 낸 사람이다. 널 식물인간으로 만들겠다. 그러네. 해야 돼. 무섭다. 아니 근데 관리소에서 처음부터 이 씨의 그 과한 요구를 차단시켰었어요. 맞아. 그러면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니까 이 사람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더 기고만장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민 대표회에서 이 씨 행동을 지적하고 좀 컨트롤을 했다면 맞아. 뭐 10분이나 간두고 상처받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이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비원을 보호했다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통하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에헤이. 이 씨의 아나무인 횡포를 견디다 못한 경비원들이 이 씨를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요. 잘했네. 근데 이 씨는 경찰이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얼굴에 침을 뱉고 내일 나오면 좀 어떻게 하겠다, 해코지를 하겠다 진짜 이런 이상한 폭언까지 사람이네. 했다고요. 이 사람 진짜 인간이 안 되는 싫어받을 사람이네요. 거야. 이런 사람 오늘 우리 방송에 나갔다고 채널A 와가지고 딱 행패 부리는 거 아니야? 여기 뱉으면 어떡하지? 나 기가 막힌데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행패는 계속이 된 거고 그러면은 재판에 넘겨지면은 처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더 이상 이제 사회에 나가서 횡포를 못 부리게 좀 네. 교도소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은요. 일단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침을 뱉는 행위는 사람을 때리지 않아도 폭행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개처럼 짖어봐. 이거 정말로 충격적인 건데요. 아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강요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욕설하는 건 모욕죄, 그다음에 이제 업무방해죄, 뭐 협박죄, 특히 이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할 경우에는 이제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경비를 그만둔 A 씨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뭐 정신적인 충격으로 한 달 가까이 외출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하셔야죠. 근데 네. 이 사람이 받아줄 수 있을지 잘 그게 이제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데 이 절차에서 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해서 입은 손해, 위자료 이런 것들 다 빼놓지 말고 꼭 청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이 사장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게 이렇게 법률상 의미의 집단 소송과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은 경비원 10명이 모두 원고가 돼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이 한 절차에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참 어처구니 없는 네, 인간이다. 맞아요. 살면서 정말 화가 이런 나네요. 어처구니 없는 인간 안 마주치는 것만 해도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갑질에 대한 얘기하는데 갑을이 아니고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으로 빨리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핫 이슈는 뭡니까? 첫 번째 소식이 뒷목 잡기 하는 갑질 소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한숨 나오는 어이없는 갑질 아하. 소식이에요. 또 얼마 전 한 여성 고객이 배달을 시켰다가 자기가 잠이 들어서 받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이 고객이 잠을 자느라 배달을 못 받았으니까 환불을 해달라고 사장을 괴롭혔다고 해요. 당시 이제 사장님과 고객 간의 통화 녹취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새벽 5시고 뭐고 반에 일단 제 얘기 먼저 들으셔야죠. 보관 시간 지나면 퇴기하라면서요. 저는 잠자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봤는데 그거를 그 고객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잘못이요? 저 코로나인데 마스크 벗고 한번 뒤집혀볼까요? 아주 이판사판이냐고요. 아주 기분이 막상하네. 일단 갑시다. 갈게요. 내가 경찰에도 연락하고 지금 어디로 간다고? 벌금 얼마냐? 딱 볼 테니까 한번 가보자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야, 속도. 아니 이게 지금 실제 상황에서 오간 걸 들은 거죠 우리가? 네, 통화 맞아요. 내용이 너무 아니 이게 지금 저 자느라고 하여간 음식을 그러게. 못 받았다. 근데 그 상황이 이렇게 살벌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확진자다 뭐 그게 무기도 아니고 막 네. 기침 좀 해줄까요? 막 이게 아. 뭐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 약간 신개념 협박인데 이게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됩니까? 네, 침을 무기로 쓴 이 갑질요. 강원도 원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주에 위치한 수제버거집 사장님 고객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사연을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코로나 걸린 교사에게 모욕적인 갑질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교사. 이 사장님 지난달 25일 오후 배달앱을 통해서 햄버거 2개를 주문받았습니다. 네. 사장님 배달료 4,000원을 포함해서 1,600원에 해당하는 주문을 받고 네. 배달을 위해서 고객의 집에 도착해서 배를 눌렀는데 네.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 네?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아하. 그럼 보통 전화를 하거든요. 문 두드리고. 지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안 했어요? 이 사장이 할 건 다 했어요, 사실. 7차례 일단 전화를 아유, 걸었고요. 많이 근데 따졌네. 전화가 안 됐어요. 어. 결국 음식을 현관 문고리에 걸어뒀거든요. 그리고 이 주문자에게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서 걸어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달 앱 측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연락이 계속 닿지 않으면 음식이 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폐기해야 한다고 해서 이 사장이 그 수칙에 따라서 또 폐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매뉴얼대로 잘 하신 것 네. 같은데요? 어쨌거나 고객 쪽이 잘못을 했고 네네. 음식을 폐기해도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게 법률적으로 살펴보려면 일단 이 음식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점주의 소유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법과 관련 판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 도착하기 전에는 음식 점주의 소유로 보고요. 도착한 이후에는 점주와 고객의 권리가 동일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고객이 인도를 요청해서 수령을 완료한 경우에는 고객의 권리가 점주의 권리에 우선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연락이 안 돼서 그 음식을 문고리에 걸어둔 경우는 누구의 소유로 봐야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문고리에 걸어뒀을 뿐이지 이게 인도가 완료됐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고객의 권리가 점주의 권리에 우선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섣부를 것 같고 그리고 배달앱 측에서도 점주 측에서 주문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해서 음식이 잘 도착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까지 모두 다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면 너무 과한 처사죠. 네. 이렇게 매뉴얼대로 한 사장님, 그런데 다음날 새벽 이 주문자가 사장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었죠. 앞서 녹취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주문자는 자신의 음식이 어디 갔냐고 따져 물었고요. 자신이 코로나 걸린 교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느라 음식을 못 받았다. 당당하게 주문 취소하세요. 그리고 내 돈 돌려주세요. 라면서 환불을 요구를 했어요. 네. 배달 음식을 자느라고 못 받으면은 그 잔 사람의 과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이건 환불 요청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지. 이게 배달 중인 음식, 배달 음식의 폐기나 분실에 대한 판례가 아직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서 보면 이 점주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적절한 시간에 배달을 해줘서 이제 그 고객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고객한테도 성실하게 협조해서 음식을 수령을 해서 이 계약이 성실하게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어떤 신의식상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땠어요? 자느라 전화도 안 받고 그렇죠. 그렇게 전화를 하려고 여러 번 음식을 받으라고 이렇게 7번 넘게 연락을 했는데도 본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이 계약이 결과적으로는 뭐 완성이 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음식이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럼요. 네. 음식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뭐 품질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 의무를 다 했어요. 배달을 했죠. 전화 안 받으니까 7번 또 전화했어. 그럼 메모 남겼어. 그러니까 오래되면 안 되니까 폐기했어. 받을 사람이 그 사람이 의무를 다 안 한 거죠. 음식을 받았어야지. 그렇죠. 이런 네. 경우까지 점주한테 불이익이나 부담을 다 감수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이것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고객이 여전히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음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고사하고더라도 네. 코로나 환자니까 마스크를 벗고 하겠다. 가서 기침을 하겠다, 침을 그래. 뱉겠다. 이거는 협박 아니에요? 그렇죠. 협박도 되고요. 실제 가서 침을 뱉었으면은 이제 폭행죄가 되는데 사실 폭행죄라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때려야만 폭행죄로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물컵에 물을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폭행죄가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것도 유형력 행사로 해서 폭행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막 터지면 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죄가 되니까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침을 뱉고 일부러 기침하고 이런 것들은 더 위험한 행동 그럼.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침을 뱉는 행위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폭행죄가 되는데 그게 코로나 균이 만약에 있다는 침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침을 이제 맞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면 이제 상해죄가 될 수도 있어서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네. 협박뿐만 아니고 이 B 씨는 가가지고 전화상으로 폭언을 쏟고 그렇지. 조롱하고 막 맞아, 가서 맞아. 욕하고 이런 경우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통화를 여러 사람이 만약에 들었다, 뭐 네. 스피커폰에서 여러 사람이 들었다고 하면 이제 모욕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가서 침을 뱉는 게 아니지만 뭐 침을 뱉겠다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공포심을 느낀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B 씨처럼 널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네. 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그렇죠. 가능해요. 협박죄를 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하겠다. 무서워.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없어도 네. 듣는 사람은 굉장히 그 공포심을 불안하죠.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협박죄가 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실무에서는 협박죄를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배달 음식을 받았다 못 받았다 해서 그래요. 이렇게 막말 오가다가 네.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럼요. 야, 참. 자, 이슈 두 가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어떤 겁니까? 자,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의 이것을 믿어주세요. 우리의 요걸 믿어주세요. 우리의 사랑을 믿어주세요. 사랑을 믿어주세요. 우리의 보증을 믿어주세요. 믿어줘요, 보증. 답이 약속을 있을까요? 믿어주세요. 약속 한번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정답은 자. 우리의
불륜을 믿어. 뭐야 이거? 아, 불륜을 자, 믿어줘요? 불륜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륜남 역할 누가 할까요? 누가 하고 정수 씨, 정수 씨. 불륜남 역할 이재용님이 하시고 불륜녀 역할은 제가 합니다. 의사 역할을 또 오늘 이정수 좀 씨가 어울리네요. 예. 자,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불륜 커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지도 믿어주지도 않는 거죠?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겠다는데 아니 왜 안 되냐고요, 선생님. 그 두 분이 그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잖아요. 예, 장기식은 가족이 관계일 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선생님, 우린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제 간은 나눠주겠다는데 대체 왜 막는 거죠? 두 분 만난 지 3개월이라면서요. 아내도 있는 분이 에휴. 게다가 두 분 나이 차가 확 띠동갑이 훨씬 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거 안 순수해요. 그러니까 이거 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그를 사랑한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를 살릴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는데 그와 저의 관계를 장기 매매로 만난 사이로 의심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까요? 수림,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게 한 정말 오빠가 미안하다, 수림. 아니야.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어떻게든 이식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난 자기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무슨 폭에 자기 같은 천사를 만났어. 정말 고마워, 자기. 자기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눈물 없인 것이 없는 장면이다. 자, 하루하루 건강이 악화되는 그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저희 정말 장기 매매 그런 거 아니고요. 저희 그냥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제발 저희 불륜을 믿어주세요. 이거 연기 리얼해. 이거 지금 그만 1시간 뽑으면 안 될까요? 아니 이게 불륜이라는 건 숨기는 건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드러내고 네. 믿어달라는 이게 참 어이없는 무슨 사연이네요. 네, 불륜이지만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야만 하는 불륜 커플에 있었습니다. 바로 장기 기증 때문이었는데요. 이 불륜 커플 2012년 한 산악회에서 만나서 함께 활동을 하며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남성이 한 대학병원에서 신장질환이 악화돼서 신장을 이식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여성은 그해 내연남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 주려고 했지만 결국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죠. 근데 둘 사이가 불륜 관계인 건 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왜 이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기 이식이 기증이나 공여가 돼야지 이게 매매가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장기 이식법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동법 시행규칙에 보면 질병관리청에서는 거짓으로 신청 서류가 위조가 된 경우라든가 장기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이외에는 승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불륜 관계로 보지 않고 장기 매매를 위한 위장 관계로 봤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남녀를 A, B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A 씨가 B 씨와 불륜 관계에 있으니까 B 씨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는 걸 승인을 해달라고 질병관리청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장기 이식법의 시행규칙의 하위 규정이죠. 살아있는 자의 장기 기증 업무 안 된 서 규정을 근거로 A 씨가 B 씨에게 신장을 이식하는 걸 금했습니다. 그 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이제 가족이면 이제 되는데 네.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인정이 되면 이제 허용이 돼요. 네. 근데 질병관리청은 이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장기 매매가 혹시 의심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A 씨는 이게 부당하다고 느낀 거고 소송을 내게 됐고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이 사건이 1심에서요. 근데 A 씨가 전부 승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질병관리청에서 항고하고 상소해가지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1, 2, 3심 모두 다 A 씨가 승리했습니다. 승소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질병관리청의 불허 처분이 취소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네, 친족 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장기를 이식할 때 질병관리청이 불허 처분을 내서 이게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가 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내연관계 아니라도 이렇게 친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이제 교회 지인이 다른 이제 교회 지인을 위해서 간을 이식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네. 사실 교회에서는 다 이제 형제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이가 좋았나 봐요. 근데 이제 질병관리청이 불허가 처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 법원에서는 이 교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리 지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이식을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 교인의 이제 손을 들어서 간이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A 씨나 C 씨 손을 들어준 이유가 왜요? 왜 그래요? 재판부에서는 이 질병관리청이 두 경우 모두 다 장기 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이 원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처분하는 처분청, 그러니까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 질병관리청이 처분의 어떤 적법한 사유 이런 것들을 얘기를 이제 제시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장기 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을 행정청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불륜 관계를 믿어달라. 이게 어떤 사연인가 했더니 이런 사연이었군요. 그래요, 맞아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자, 두 번째는요. 내 불행은 이것 때문이야. 내 불행은 내 불행은 너 이거 때문이야. 너지 뭐, 너 때문이야. 수림 때문이야. 때문이야. 그래, 너가 누구일까? 너가 누구일까? 수림. 볼까요? 엄마 엄마? 때문이야. 예. 자, 어떤 사연인지 아들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노모 역할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어린 아들에게 열밤 자고 데리러 온다 거짓말하고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30년 지나서 제 나이 70에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정수야, 미안하다. 진작 널 찾았어야 하는데 애미가 이렇게 다 늙어서 나타나서 면목이 없다. 괜찮아요. 뭐 이렇게라도 만났으니까 됐죠. 그래, 그간 어떻게 지냈냐? 뭐 직장은, 결혼은 했냐? 아니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아이, 쉬세요. 꽝. 역시나 30년 세월의 간극은 너무나 컸습니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어색한 모자 사이도 풀어질 거라 기대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제가 치매 증상이 왔지 뭡니까? 엄마 밥 드세요. 이제 이거 나 먹으라고 준 거냐? 너나 먹어라, 이 아무가. 엄마, 야 그러지 말고 엄마 소화 못 시켜서 죽으로 만들었으니까 드세요. 안 먹는다고. 아저씨나 드시오. 아 정말 엄마 나한테 왜 이래요? 아, 좋은 세월 다 모아다가 늙고 병들어서 나한테 왔냐고. 엄마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왜 나한테 돌봐달라고 하냐고? 아저씨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먹을게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정수야. 아이고, 나 아저씨 무섭다. 정수야 어딨냐? 간병의 효자 없죠. 하지만 우리 아들은 해준 것 없는 엄마를 15년이나 지극정성 보살펴줬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한다면 미안함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 아들은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다 이 못난 어미 탓입니다. 정말 김병아의 효자 없는데 그 못 보던 엄마가 이제 이렇게 말년에 30년 만에. 나오신 거예요. 어떤 사연입니까? 아, 이게 취재하면서 저도 좀 가슴이 많이 아픈 사연이었어요. 네.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휴. 남편을 잃은 어머니, 어린 두 아들을 혼자 기를 자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들을 보육원에 보냈는데요. 아. 당시 큰아들이었던 A 씨라고 하죠. A 씨의 나이가 고작 7살이었어요. 예.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보육원에 그냥 보내진 거죠. 네. 뭐 이유야 어찌 됐든 아들 A 씨가 7살에 보육원에 아주 어린 나이에 보내진 거잖아요. 그로부터 32년이 지나서 A 씨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만나서 40대였던 어머니가 이미 이제 3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이른이 넘은 노인이 됐죠. 그렇죠. 네. 아, 7살에 벌어지고 32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까 이게 둘 사이의 공백이 너무 크겠는데. 네. 그러네. 그러니까 긴 시간만큼이나 진짜 마음의 문도 굳게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7살에 보육원에 보내진 A 씨는
어머니가 다시 오기만을 고대했지만 기대감이 이미 퇴색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맞아요.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네. 기대감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감동도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도 뒤늦게라도 만나서 뭔가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아,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의 응어리를 풀었으면 좋았겠지만 어머니가 6년 만에 치매 판정을 받게 됐어요. 아이고. 아들 A씨 이때부터 오롯이 혼자 네. 노모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뭐 자라면서 엄마 사랑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렇죠. 30년 만에 어머니 만났는데 치매 상태가 됐어요. 네. 내가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A씨 입장에서는 아유 차라리 만나지 말걸 그쵸.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일기장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썼나 봐요. 네. 아들의 일기장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가족에 속하면서 나는 단 한 번이라도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자기 아버지한테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면서 자식들은 왜 엄마의 사랑을 아직도 느끼지 못할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저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당신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무한 사랑 받았으면서 왜 나한테는 저렇게 사랑을 못 주냐. 그럴 것 같아요. 이 대목이 진짜 이 원망 섞인 이 글이 너무 마음 아프게 하네요. 근데 어렸을 때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트라우마로 쌓인단 말이죠. 그렇죠. 뭐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럼.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더 받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이 아들도 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되게 많이 쌓였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한 세월이 10년인데요, 혼자서. 이 세월 동안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감정이 쌓이면서 이게 폭행으로 아이고, 그래요? 이게 거기까지 갔어요. 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치매 노인을 이거 폭력으로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어머니가 이제 욕설을 퍼부으니까 그게 폭행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데요. 처음에는 한두 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원망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한두 대로 끝나질 않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 같아요. 네. 횟수를 거듭할수록 어머니의 부상도 심각해졌고요. 아유. 또 어머니는 아들의 폭행으로 갈비뼈나 손목이 부러지기도 했는데요. 가족들이 아들을 말릴 때면은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지금 안 때렸으면 다른 날 때렸을 거다. 아유. 후회하지 않는다. 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이 해요. 후회하지 않아. 이거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이미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를 돌보기 너무 버겁고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시설 같은데 그런데 보냈었으면 얼마나 괜찮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떨어져 있는 동안 중간에 한 번씩이라도 봤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게 감정 계속 쌓이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어머니랑 뭐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는 게 왜 힘들었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맞아요. 그게 잘못됐죠. 그래서 지난해 4월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이죠. 이 아들 A씨가 막걸리 2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알람을 듣고 일어났는데요. 이 알람이 일을 나가기 위해서 맞춰둔 알람이었거든요. 그런데 A씨가 일을 나가는 대신 막걸리병을 다시 들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걸 보고 네. 아들에게 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A씨가 격분을 해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 폭행이 90세가 넘은 노모에게는 좀 감당하기 힘든 폭행이죠. 아유. 술김에 감정을 더 격하게 맞아, 만들었고 맞아. 그래서 폭행을 했는데 그 뒤에 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거 어떻게 네. 된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한 뒤에 다시 또 나가서 막걸리를 사왔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사온 술을 마셨고 결국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우,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데 현재 A 씨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폐륜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이제 폭행해서 이제 사망케 하는 거는 이제 존속 살해죄가 되고요. 우리 네. 이제 존속 살해죄는 우리 이제 형법에서 가장 이제 중한 죄예요. 네.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이제 범죄인데, 근데 법원에서는 징역 12년형을 내렸습니다. 비교적 이제 가벼운 형을 내렸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그 분노와 그 이런 거 감정을 자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엄중한 처벌이 이제 불가피하지만 유족들이 선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반성을 했고
또 오랜 기간 이제 어머니 모시는 점 이런 걸 감안해서 비교적 경한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를 했다고요? 네, 항소를 했고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12년형이 그대로 선고가 됐어요. 수원고법재판부에서는요, 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또 아니고 우발적인 어떤 쌓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은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 특히 어머니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귀한 가치잖아요. 근데 이걸 앗아간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더 문제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70대 노모를 15년 동안이나 부양해 오다가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니까 아들이 어쩔 수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던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기도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노모를 부양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혼자 남았잖아요.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이 살아남은 아들이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그냥 어머니 뒤를 따라가려고 몇 번이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또 시도를 했대요. 근데 이게 다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굶어 죽으려고 국기를 끊기도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실패하고 결국에는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휴, 상황이 사람을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간 것 같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김병희 효자 없다. 간병하는 사람도 이제 많이 이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치매를 앓던 부모를 살해하고 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예, 이제 50대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다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셨는데 뭐 계속해서 상태는 악화되고 그래서 이 아들까지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유서를 남겼거든요.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남으로서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갈 테니 앞으로 잘 부탁한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 개인에게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점점 더 100세 시대로 간다는 것은 이런 노화 현상 때문에 치매 오고 막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아지니까 사회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도 보면 모시다가 이게 돈 문제가 커요, 사실. 그렇죠.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마지막 사연 볼까요? 자, 어디에서 온 남편? 외계에서 온 남편. 별에서 온 남편. 너무 좋다. 별에서 온 남편. 뭘까요? 보겠습니다. 정답은 19세기.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서 왔어요. 자, 그럼 남편 역은 이정수 씨 하고요. 전지현 씨 역할은 제가 별에서 온 아내 역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저희 집은 아직 19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저희 남편 때문이죠. 여보, 저기 애들 기저귀 쓰레기 좀 버려줘요.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이에요. 감히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쓰레기를 버리라는 거야. 또 참. 그럼 애 좀 안고 있던가. 쓰레기 내가 버릴 테니까. 이 집안의 가장이 돈을 벌어와서 쉬고 있는데 안 보여? 그리고 다른 집 여자들은 가장이 집에 있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한다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무슨 임꺽정이야, 뭐야? 봤어. 그럼 다른 집 여자랑 살던지 그럼. 진짜 보자 하니까 진짜 보자기로 보이네. 당신이 무슨 뭐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소리를 높여? 자고로 암탉이 집안에서 울면은 침몰하는 거야. 병원 가봐. 아유, 정말. 남편의 어록은 책으로 시리즈를 만들어도 될 만큼 매일 넘쳐났습니다. 암탉이 크게 울면 집안이 침몰한다. 내가 쳐놓은 울타리만 넘지 말아라. 시집온 여자가 왜 친정을 들락거리냐? 요즘 시대에 뒷목잡을 망언을 쏟아놓는 남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니, 집이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내가 또 악역을 해야 되는 건가? 애 키우고 당신이 일 돕는데 언제 집안일을 해? 남들 다 이렇게 살아. 그냥 대충 좀 넘어가지. 나중에 내가 다 치워놓을게. 이거 안 되겠구만. 정신 상태가 썩었어. 내가 정신을 확 들게 해주지. 아이쿠, 옷이 여기 왜 있냐? 리모컨은 여기 왜 있고? 어머, 정신이 좀 드는가? 왜 그래 진짜? 아니 내일이든 모레든 시간 날 때 청소하면 되잖아. 이렇게 다 던져놓으면 어떡해? 그래야 당신이 치울 거 아니야? 내가 악역을 자처하는 이유지. 어서 청소해.
이정수! 너 정말 안 되겠다. 내가 애들 때문에 참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뭐? 악역을 자처해? 나 애들 데리고 나갈 거니까 너 혼자 이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이혼이야! 권인수희의 가부장적이까지 한 제 남편은 아니 자기 말에 제가 따르길 강요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좋은 남편인 척하면서 집에 와서는 저와 아이들한테 군림하려는 남편.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부장적인 남편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와, 무섭다. 네, 오늘 꽁트의 특별 출연은 모팔모 이계입니다. 야, 이게 아직 이런 분이 있네요. 네? 정말요? 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아, 네. 부부가 모두 모팔모가 된 사연. 네,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진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30년 결혼 생활 내내 달고 산 남편 A씨. A씨는 노후에 편히 살려면 근검 절약이 몸에 배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 이게 월 2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자녀 2명을 키우기를 이제 생활하는 걸 강요를 했다고 해요. 또 집안 대소사 비용까지 모두 이 200만 원 안에서 해결할 것을 또 강요를 했습니다. 노후에 편히 살려다가 지금 굶어 죽겠다. 절약도 중요하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현재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이게 참 200만 원이면 정말 참 저도 힘들 것 같은데 이 아내가 힘드니까 이 부족한 생활비를 어떻게든 충당해 보려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남편 A 씨 아내가 일하는 것과 별개로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밖에서 아내가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집안일이 당연히 아내 몫이에요? 저도 밖에서 일하는 아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A씨 확고했습니다. 네. 심지어 바빠진 아내가 제대로 집안일을 못하자 불만이 쌓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냉장고 반찬을 다 꺼내서 던진 다음에 난장판으로 아이고, 심하네. 왜 이래? 이후에 당연히 이제 아내가 집을 치웠겠죠. 그러니까 그 깨끗해진 집을 보면서 역시 내가 악역은 해야 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계인 씨 또 나왔네요. 아니 가부장적인 사고가 아니라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 원래 집안일이라는 거는 불편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게 보였으면 자기가 하면 되는데 이렇게 무슨 악역을 자처한다면서 이거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아내분은 완전 보살이에요, 보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 바로 이거지. 아내만 힘들었겠어요.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갈등이 엄청 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아버지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반항도 용납을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특히 충돌이 많았던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에게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싸움 중에 가스불을 켜고 다 같이 죽자고 해서 가족들을 또 공포에 빠뜨렸다고 해요. 무서워.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단순히 뭐 19세기에 온 남자다 뭐 이러고 웃으면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고 가족 전체가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아내도 참다 못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아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아프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고치겠다, 반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 진짜 답답하네요. 그것도 심지어 아내가 알려주면 그제서야 좀 고치겠다. 이게 진짜 반성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반성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렇게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입장에서 이런 말만 들으면 이제 속만 터지는 거죠. 이렇게 밖에서는 정말 100점짜리인데 안에서는 빵점 남편, 빵점 아빠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에너지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가정 안에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균형 유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처럼 이 남편이 아내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안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아내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걸 또 평생을 참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눈치 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나의 삶을 찾고 싶고 자유를 찾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지난해 9월에 결국에 법원이 내린 결정은 이혼이었어요. 법원에서는요, 이 결혼의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남편에게 있다 이렇게 봤어요. 남편이 그동안 해왔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따른 강압적인 태도와 언행들, 그리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내를 하대하고 이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결혼 생활, 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야, 진짜 저는 여기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이 방송이 끝나면 집에 가면 전업주부란 말이에요. 그래, 엄청 잘해요. 맞아. 애 보고 집안일하는 게 이게 엄청 힘들어요.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 한 달에 4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걸 공짜로 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그래. 그런데 그 힘든 거를 그냥 네가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는 게 진짜 이거 귀책 사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럼 귀책 사유가 있는 남편이니까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그 위자료까지 줘야겠네요. 당연하죠. 우리 정수 씨가 행복한 아침 패널로 계속 나오시다 보니까 위자료까지 또 챙길 건 챙겨야지.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네, 이제 많이 법률 상식이 늘어나셨습니다. 남편은요, 이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1억 6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위자료도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이 사례는 어떨까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남편 B 씨의 사연입니다. 아내에게 평소에 불만이 많았어요. 음식점을 처음 열었을 때 아내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을 도왔습니다. 네, 도왔는데 친정 어머니 사정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게 어려워지자 음식점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사정이 있어서 나가서 못 나온 건데 그게 왜 불만인 거예요? 남편 B 씨가 아내가 음식점 일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또 생활비 100만 원의 대부분을 택시비와 친정 식구들의 외식비로 쓴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가게가 어려워지는데 단 한 번 나와보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좀 갈등이 깊어졌어요. 아내가 가게 일을 돕다가 이제 집으로 갔으니까 가게 일이 힘든 건 이해를 하겠지만 아내는 또 집에 가서 쉰 거 아니고 아이를 돌본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네. 육아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한번 해봤으면 그렇게 말을 못할 텐데 역지사지가 두 사람이 서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각자의 입장만 고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잦아졌는데요.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연년생인 형제의 어린이집을 등원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남편 차를 이용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일할 때 차를 쓴다고 차를 또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등원이. 아니, 남편 식당에 했으니까 어차피 차를 세워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게 왜 허락이 안 돼요? 그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아내가 친정에서 차량을 받아왔어요. 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내의 행동을 또 곱게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 차량으로 친정 식구들 태워주려고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차량을 돌려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가족이 모는 차량이 2대가 되면 기존에 받던 경차 지원금 2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빨리 돌려주라고 이렇게 종용을 한 거죠. 진짜 남편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그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맞아. 좀 계신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답답한데요? 남편이 양보하는 거 진짜 하나도 없잖아. 이 사연에서도 이 아내분은 마하반냐 완전 보살이네 또.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 뭐 타임머신도 아니고 완전 과거로 회귀한 것 같아요. 모든 상황들이. 결국 이 아내 자신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 19세기 남편을 못 견디고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잘했네요. 이거 뭐 바로 잡아야지. 이거 빨리 안 잡으면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요럴 때 이제 또 남편들 아내를 돌아오라 이렇게 설득을 또 시작을 했죠. 네, 이번 일로 남편이 뭔가 깨달았을까 하는 심정에 이제 아내가 결국은 돌아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전과 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암탉이 크게 울면 침몰한다. 가게에 나와서 8시간만 일해주면 충분하다. 8시간? 내가 쳐놓은 울타리만 넘지 말라? 이렇게 뭐 좀 알 수 없는 자기중심적인 얘기들을 막 늘어놨다고 해요. 사람은 진짜 안 변하네요. 똑같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애도 네가 키워라. 나와서 식당 일 도와라. 그 친정 가지 말아라.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결국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은 이제 가부장적 남편이 책임이 있다고 해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는데 제가 이제 이혼 상담을 많이 해도 이제 아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다 가부장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그래. 얘기를 하지 남편이 정말로 이타적이다, 가정적이다 이런 사람은 이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외부적으로는 정말로 훌륭한 인격자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왕처럼 행사하고 그러게. 아내를 막 시녀처럼 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아내가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죠? 오늘 안 되죠. 안 되죠. 이 사연 속의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만 내세웠던 건데요. 이 판결 내용을 딱 듣고 뭔가 뒤통수 맞은 기분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법원 재판 가서도 막 가부장적으로 행사해요. 그 아내 보면은 네가 감히 이혼 소송을 해 이제 취하를 종용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권위적인 태도를 이제 보이는데 역시 법원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간파를 하셔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국에는 이타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아니, 차량만 쓰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것만 봐도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까는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아서 꽉 막혔는데 김치 국물 마신 느낌이에요, 지금. 시원하죠. 양육권, 그다음 그래서 위자는 이제 어떻게 그 돼요? 아내가 이제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다 갖고 당연히 양육비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하라. 그렇게 판결이 내렸습니다. 이 말이 제일 웃기네. 내가 쳐놓은 울타리만 넘치면. 어디다가 어떻게 쳐놓은 거야? 울타리를. 진짜 집 밖에 이렇게. 어른이에요, 어른 정말. 집 썼나 보지 뭐. 아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눠야 되는데 이 영상이 무시무시해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 네. 먼저 제가 사진 준비했거든요.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누시죠. 네. 아우, 바로 요 사진입니다. 네. 어머머머. 야, 완전 종이장처럼 구겨졌는데. 그러네. 뭐가 덮쳤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덮쳐도 큰 게 덮쳤죠. 이 사고 지난달 14일 당진 영덕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어떡해. 2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대형 코일이 앞에 있던 SUV 차량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에 안타깝게도 9살 딸이 숨졌고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30대 어머니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조수석과 뒷좌석에 오른쪽 타고 있던 2명은 몸을 피해서 불행 중 다행으로 화를 입었습니다. 코일이 떨어졌다. 네. 화물차 그 적재물 낙하 사고 이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2017년 창원에서 25톤 화물차에서 컨테이너가 떨어져서 승용차를 덮쳤다. 이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이게 아주 큰 사고였거든요. 제가 그때 영상을 또 준비를 했어요. 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 오네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죠. 네. 자, 속도를 줄이더니 멈춥니다. 네. 뭐 있었다, 뭐가 네, 있었어. 뭐가 있죠. 다행히 뒷차가 이제 거리가 있어서 차를 멈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게 뭔가 낙하물이 떨어져 있죠. 네. 전방 영상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블랙박스 앞 차량에 짐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짐 아슬아슬해요. 보기만 해도. 뭐 떨어졌다. 뭔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그렇죠? 짐이 1차로, 2차로에 떨어집니다. 아하. 과적차인데. 저 블랙박스 차량이 멀찌감치 떨어져서 달렸으니까 다행이지. 가까이 있었으면 좀 아주. 그럼요. 그렇습니다. 비도 오는데. 블랙박스 앞 차량이 이제 앞 차량이 과적한 걸 보고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서 운전을 했다고 해요. 덕분에 큰 사고는 면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 이 다음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시골에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다는 생각에 1톤 트럭이 그 뒤에 있던 농기계를 싣고 묵지 않아서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바로 이 영상이요.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데 자, 좌회 오, 농기계. 차량이 커브를 하면서 이렇게 농기계가 야, 쏟아집니다. 저거. 아니, 이렇게 묵지도 않고 갈 것 같으면 커브 돌 때 진짜 살살 돌아야죠. 그럼요.
다 부서졌겠네, 저건. 근데 이 블랙박스 차량에도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네. 양쪽 차 모두 다 큰 부상은 없었고요. 다행이다. 차량 수리비만 나왔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더라도요. 이 적재물은 반드시 묶으셔야 하고요. 또 지금 봤던 것처럼 네. 차량이 커브길에서 무리하게 꺾을 경우에는 맞아요. 적재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네. 다음 영상도 아찔합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자, H빔을 실은 트럭이 나 좌회전을 이거 왠지 아, 그냥 저거 무섭다. 네, 저거. 어떻게? 아, 이게 제대로. 쏟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아니 저걸 묶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게 만약에 뚫고 막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정말 큰 블랙박스 사고죠. 차량도 엄청 위험했겠는데요? 아,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결박을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좌회전하는데 것 같아. 저게 그냥 다 떨어져 내려요? 지금 이게 화면 그냥 나오죠? 순식간에 쏟아져 버리잖아요. 아니, 묶지도 네. 않은 것 같잖아요, 지금 봐봐. 그러니까 저기 저것도 코너 돌 때 저거 저런 봐. 거. 하나 돌 때요. 그렇죠. 네. 아, 저 예상을 못했을까요? 아, 결박을 결박하는 걸 제대로 깜빡했나? 했어야죠. 무당탕탕하면서 떨어지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차가 계속 가잖아요. 네. 뒤에 차는 사고가 안 난 모양이에요. 그래도 저 잘 피했네. 정말 저럴 때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안전거리 유지. 아, 그럼요. 그렇죠. 예, 저 맞아요. 뒷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큰 화를 면했던 거였거든요. 네. 속력을 내지 않아서 다행히 부상을 입지는 않았고요, 운전자가. 하지만 저렇게 안전거리를 유지했을 때는 괜찮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H빔이 차량 위로 쏟아질 수 있는 이런 끔찍하죠, 아, 너무 끔찍해. 그렇기 네. 때문에 안전거리 유지, 적재물이 있는 차량 네. 뒤를 가실 때는 안전거리 유지하는 거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네네. 자, 이번 영상은 더 아찔합니다. 어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뭐 어떻게 더 이상 아찔할 달리고 수가 있어. 있는데. 자, 중부 뭐지? 내륙 고속도로 감곡 IC 부근입니다. 네. 지난해 너무 속도가 12월 빠르다. 있었던 일이고요. 차량이 뭐야, 끼어들고 저거 뭐야? 갑자기 저 불꽃 뭐야? 그 뭐예요? 불꽃 시원이 아니 불이라잖아. 뭐야? 도로 위에서 불쇼가 벌어집니다. 예. 불난 아니, 거야? 근데 저 차 아닌 것 같은데? 저 불꽃의 정체는 뭐예요? 다른 저거 화면으로 뭐예요?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좀 다른 화면을 볼게요. 예. 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죠. 자, 트럭에 뭔가 실려 있죠. 그런데 트럭에. 자, 작은 차가 끼어들기를 하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흔들리다 보니 엄청난 크기의 쇠사슬이 쏟아집니다. 저게 아, 저기 쇠사슬이야? 쓸리면서 이 불꽃을 내고. 네, 네. 저 사슬이 선박에 쓰이는 닻을 실었던 거라고요. 이게 다른 멀리서 사슬. 보니까 그냥 불꽃이 확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렇죠. 네, 뭐 저는 진짜 그 불꽃처럼 문어가 나온 줄 알았어요. 네. 외계 문어가. 진짜 그런 식이다. 아, 근데 요거 다행히 요거 차가 떨어지기 지나갔네. 전에 차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큰일 날 뻔했네. 요게 쏟아지기 전에 네. 작은 차가 경차가 아, 이게 맞아요. 끼어들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요 차가 살짝 흔들렸거든요. 네. 네. 그때 결박됐던 아. 이 사슬과 닻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사고가 진짜 크게 났네요. 같이 쏟아져 내리면서 스파크가 맞아, 인 맞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그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은 경차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경차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1차 사고는 경차 잘못이고 2차 사고는 화물 트럭이 가해 차량이라고 하지만 네.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 화물 트럭에 실렸던 선박용 닻이 무게가 10톤 정도 됩니다. 이 닻을 차체에 단단히 고정시켰지만 차체가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줄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그렇구나.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적재물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도로 여기저기로 흩어졌단 말이죠. 이게 괜찮았을까요? 진짜. 이 사고로 결국 2차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뒤따라오던 고속버스가 닻에 의해서 전도되는 2차 사고 발생했고요. 네. 이 사고로 승객 13명 중 3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하. 여기 네. 말씀하신 대로 맞네. 이제 사고가 경차도 컸어. 사고 원인이 있었고 네. 하지만 이제 결박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지 못했던 그렇군요. 화물 트럭도 이제 2차 사고의 가해 차량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네. 거죠. 아, 그래요. 아니, 적재물을 좀 더 견고하게 딱 묶었으면 이런 사고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든지 맞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런 이제 중차대한 적재물을 싣고 가는 화물차들은 적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아서 적재물이 추락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무려 28.5%나 되는데요. 이게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배가량 되는 아주 높은 치사율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건데 이 적재물 관련해서 뭔가 좀 더 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법규 위반 사고로 규정을 해서요.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또 적재물 낙하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교통사고 시 특례법 중과실에 해당돼서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무조건 입건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삼진아웃 제도도 도입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화물차의 적재물 부실 관리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까 이 차량 등록 말소라는 초강수가 생겼습니다. 와. 종전에는 적재물 부실 관리 3차 적발에도 운행정지 고작 90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적재물 안전조치 미흡 처분이 해당 차량의 등록을 아예 말소하는 걸로 처벌 수위가 아주 높아진 거죠. 90일에서 아예 등록 말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거 있잖아요. 저도 운동화끈 자꾸 풀어지길래 그냥 아유 대충 묶고 그냥 간 적이 있는데 그 끈에 제가 밟혀서 넘어질 그럼. 뻔했거든요. 네. 그럼 저도 그러니까 있어요. 단단히 결박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화물차 운전자들 진짜 철저하게 그 화물 맞아요. 결박을 해야 돼요. 네. 최근에는 이제 도로에서 네. 판스프링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과적할 때 이 뒤에 스프링을 트럭에 네. 박는데 그 스프링 때문에 또 운전자가 또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예, 있군요. 동승자였군요. 참 동승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몇 톤 화물차 지나갈 때요. 네. 그거 앞으로 끼어들기 아우, 절대 굉장히 하면 위험해요. 맞아. 그게 이게 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냥 순탄하게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갈 때는 아까도 보셨지만 안전거리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알파와 오메가는 안전거리 유지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안전거리?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나니까 운전자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예요. 네. 14시간이 넘는다고 그래요. 오, 그래요? 낮 시간이. 네, 하지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고 하고요. 날도 제법 덥다고 네. 합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